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라스베가스입니다. 방송과 사업으로 이 파트너 관계인 우연한 행복 지킴이 켄 PD와의 미팅 관계로 인해서 어제 또 라스베가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쪽 배경이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해가 너무 강해서 이 카텐을 열었더니 너무 해가 강해서 이게 촬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가 강해서 카텐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라스베가스 바깥의 배경을 지금은 오히려 낮에는 보여드리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되면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밖의 배경을 보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카텐을 제가 쳤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흘간 체류 예정입니다. 오늘도 그런데 뉴스를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작정이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이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를 함께 하실까요? 네, 항해 요금은 구독입니다. 네, 요즘 인천공항에서 자꾸 실탄을 소지한 사람들이 발견돼서 걱정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몽골로 가려던 한 60대 몽골 남성이 위탁 수화물에서 실탄 100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도 권총용 실탄 2발이 발견된 바 있었고요. 또 같은 달 16일에도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실탄 1발이 발견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경유해서 몽골로 가려던 60대 몽골인 남성 승객 A씨의 수화물에서 실탄이 무려 2박스, 개수로는 100발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A씨의 수화물이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공항 보안 검색 요원은요, 항공사 관계자의 입회하에 이 A씨의 수화물을 열고 실탄 50발이 든 상자 2개를 적발하고 공항 관계기관에 즉각 신고를 했습니다. 즉시 인천공항에는 그래서 즉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을 비롯해서요, 국군 방첩사령부, 또 공항 폭발물 처리반 요원 등등이 일제히 현장으로 출동해서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몽골에서 사격 연습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이 몽골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진술 과정에서 A씨는 조사관들에게 미국에서 산 실탄을 몽골로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냐 라면서 또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 인천공항 경찰은 A씨에게 실탄을 모두 압수한 후에 즉시 출국 조치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실탄을 갖고 비행기를 타는지, 또 그런 실탄이 한국행 비행기에서 자꾸 그렇게 발견이 되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인정 여부 절차, 영어로는 arraignment가 이제 내일 있다고요. 현재 뉴욕시는 그의 맨하탄 형사법원 출석을 앞두고 시 전체가 완전 긴장 상태입니다. 그의 법원 출석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난동 사건과 같은 소요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뉴욕 경찰 등 관련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내일 있을 겁니다 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기소 인정 여부 절차, arraignment 법정 절차가 오늘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이제 본인의 전용기를 타고 뉴욕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이미 뉴욕에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NYPD는요,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을 비롯해서 전 현직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 이 SS라고 하죠. 비밀경호국과 협력하에 지금 경호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경찰은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전 경찰관들에게 현재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원과 뉴욕 일대의 경비를 지금 굉장히 강화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외에도 뉴욕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상의 움직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뉴욕 경찰은 SNS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과 관련된 이 선동성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점검한 뒤에 관련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 위협이 될 만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이제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걱정입니다. 다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는 오늘 이 법원 주변과 맨하탄 도심지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위대가 나타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시위대에 구성이 될지, 시위에 나설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지,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NYPD를 비롯한 관련 당국이 만반의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SNS의 각종 선동에 자극받은 외로운 늑대식의 그 개별적인 돌출 행동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거짓에 근거한 기소가 초래할 수 있는 죽음과 파괴가 우리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상당히 이미 자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죠. 저항하라! 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한 맨하탄 지방검찰청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가 배달된 바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해한 성분은 다행히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트럼프 지지자 중에 일부가 극단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그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페비언 레비 뉴욕시의 대변인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D, 즉 뉴욕 경찰국이 뉴욕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지금 샅샅이 점검을 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실질적인 위험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입니다만은 사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법원에 출두한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현재 어제부로는 이제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 머물러 있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어제 오후에 전용기를 타고 뉴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플로리다 현지 시간으로는 약 1시 조금 전에 12시 한 50분쯤, 그리고 미 서부 시간 LA 쪽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 아침 9시 50분쯤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뉴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은 트럼프 타워에서 1박을 한 뒤에 이제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는 어제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어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어제 영상 찾으셔서 이 첫 부분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꼭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는 데 있어서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 앞에 한 15분 정도를 꼭 봐주시면 모든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비공개로 진행될 이 법정 내의 모습까지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영상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이제 연방사법당국의 기밀 문서 유출 조사를 방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또 다수 확보되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법무부와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자택에서 기밀 문서 유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일부 문건을 빼돌리려고 시도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텍스트 메시지 등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혐의를 조사하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의 수사는요, 트럼프가 정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도록 지시했는지에 초점이 지금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형사범죄거든요. 이 기밀 문서 유출 수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소위 수사방해, 한국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런 것과 될 수도 있죠.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되면서 더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기에 몰린 셈입니다. 첩첩산중, 사면초가, 이 두 가지 사자성어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표현하는 말일 수가 있겠습니다. 혹 이 모든 상황을 그가 잘 모두 해결을 하고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사자성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위기 극복, 아니면 전화위복, 아니면 시시비비, 이런 사자성어가 그때는 또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는 첩첩산중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인 관련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 타란트 카운티 검찰이 지난해 8월 한인 신진일 씨에게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한 마킨 웨스트라는 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에 따르면요, 검찰은 지난해 8월 경미한 교통사고로 말다툼을 벌이던 웨스트가 상대편 차주인 신 씨를 쏜 것을 정당방위로 보고 기소를 포기했습니다.
사람을 쏘고 그를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기소가 안 된다니 이유가 궁금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건 증거를 검토한 결과 신진일 씨는 총을 꺼내서 상대를 향해서 겨눴고, 이 웨스트라는 사람은 자신과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 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얘기죠. 당시 경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우스 유니버시티 드라이브와 또 30번 프리웨이 진입로 인근 그 스탑 사인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 뒤에 웨스트라는 사람을 포함한 남성 4명은 신진일 씨를 에워싸고 폭행한 뒤에 그의 차키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신 씨가 차에 가서 총을 꺼내 들었고, 이 웨스트라는 사람은 그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신진일 씨를 쏜 건 신 씨가 먼저 총을 빼들었기 때문에 쐈다. 그래서 이 웨스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먹혔는지 기소가 풀려버린 거예요. 기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저희가 한인이니까 신진일 씨 편 들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신 씨가 왜 그때 총을 빼들었을까에 대한 시시비비는 과연 가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4명의 건장한 20대 남성이 신 씨를 에워싸고 폭행을 했는데 40대였던 신 씨가 혼자 있을 때 폭행을 당했고 두려움에 떨다가 총을 빼들은 행동. 혹시 그게 먼저 정당방위 아니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은 검찰은 안 해봤을까요? 아니면 했는데도 결국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그 말이 정말 안타깝게만 들려옵니다. 신진일 씨 속에서 누군가가 이미 돌아가시고 없지만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논리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한 신진일 씨는요, 당시 그 댈러스 한인타운에서 이 패밀리 노래방이라는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친북 성향 교향악단의 공연이 또 열렸습니다. 또 공연장 앞에는요, 그런데 또 이에 따라서 일부 한인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친북 성향의 재미 교향악단으로 알려져 있는 우룩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날 저녁 뉴욕시 맨하탄 카프먼 뮤직센터에서 꽃피는 4월의 봄이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친북 성향 재미 음악인 리준무, 이 미국 이름은 크리스토퍼 리입니다. 리준무 씨가 이끄는 우룩 심포니는 매년 2~3차례 이곳에서 정기 공연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클래식 음악 사이사이에 북한 찬양 음악을 슬쩍 끼워서 연주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날 레퍼토리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그리고 라트라비아타의 아리아 등 잘 알려져 있는 이 클래식 명곡들이 연주됐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중간중간에 친북 성향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6년 9월 공연에서는 이 발걸음 등 이 북한 노래 3곡을 또 역시 이 중간에 끼워 넣은 것으로 연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내용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에도 당시 크게 기사화된 바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2월 콘서트에서도요, 내 고향의 정든 집이라는 북한 곡을 연주하기도 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지지 시위, 항의 시위로 분열돼 있는 지금 뉴욕이 한인 사회 내에서는 또 친북 연주회, 또 이에 대한 항의 시위 등등으로 역시 분열되는 등 뉴욕이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네, 오랜만에 환율 좀 보겠습니다. $1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1310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요, 어제보다 8.4원이 오른 달러당 1310.3원, 그러니까 1310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2가지로 보면, 일단 미국의 물가 지표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미국의 물가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서 환율에 영향을 지금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유국이 원유 생산을 감소한다라고 예고를 한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환율이 올랐습니다. 산유국이 원유 생산을 감소한다는데 왜 원화 환율이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산유국이 원유 생산을 감소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원유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1달러를 주기 위해서 원화를 내야 되는 액수가 좀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올라가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게 다시 좀 무게가 실리면서 달러와 강세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는 또 무슨 관계냐?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해외에 빠져나가 있던 그런 달러가 미국이 이자율이 좋네. 뭐 한국보다 미국이 이자율이 훨씬 좋네. 그럼 여기보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한국 내에 있는 달러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는 같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달러와 가격이 오르니까 원화를 많이 줘야 되는, 그래서 달러와 강세가 되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내야 하는 원화 액수가 높아지니까 환율이 오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많은 한인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인은행 지금 거의 다가 상당히 비교적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이 좋다라는 의미는요, 우리 고객들에게 잘해준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사업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전국 16개 한인은행들의 순수익이 6억 달러를 돌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총 자산과 예금 모두 건조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대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 보고되었습니다. 전국 16개 한인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요, 한인은행들은 6억 2천만 달러가 넘는 영업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자산 규모는 46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노아뱅크라는 곳은요, 노아뱅크라는 것은 이 뱅크 오브 프린스턴이라는 곳에 매각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지난해 10월쯤 이 결정이 최종적으로 됐을 거예요. 매각 대금은 2,540만 달러로 결정이 됐고, 이 뱅크 오브 프린스턴은 올 2분기에 인수를 모두 완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인은행 노아뱅크가 팔리는 거죠. 한인은행 16곳 가운데 절반인 8곳의 자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산 증가폭이 가장 컸던 은행은요, 뉴 밀레니엄 뱅크로 무려 43.2%의 자산 증가를 보였습니다. 또 뉴욕주에 있는 신한 아메리카 은행은 자산 규모가 0.5% 반면에 좀 감소했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팔리려고 한다는 그 노아뱅크라는 것은 16.0% 자산 규모가 좀 감소했습니다. 이 두 군데 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은 지난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한인은행들 견고한 이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공화당이요, 연방공화당이 푸드 스탬프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이 발의한 이 푸드 스탬프 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푸드 스탬프를 받는 수혜자 4명 가운데 1명은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50세 이상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푸드 스탬프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알래스카를 비롯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오클라호마 등지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주민 3명 가운데 거의 1명이 스냅, 푸드 스탬프 혜택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다라는 분석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또 푸드 스탬프를 받는 가정에 거주하는 7살에서 18살 사이에 약 400만 명의 아동이 식량 지원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 적지 않은 한인분들도 이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개혁안이 과연 통과될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또 타격을 받게 될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보너스 뉴스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미국 속의 김치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탑 셰프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요리 프로그램에서 시즌 10, 10번째 시즌 그 우승자 출신이 한인입니다. 유명 한인 셰프 크리스틴 키시라는 분인데요. 입양인입니다. 크리스틴 키시, 한인은 한인인데, 그가 김치를 이용한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지금 몰두하고 있다고 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틴 키시는 한국 대상그룹, 한국에 있는 그 대기업이죠. 대상그룹의 글로벌 김치 브랜드 다 아실 거예요. 그 J로 시작하는 그 김치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접목한 퓨전 음식 연구에 한창입니다.
이 크리스틴 키시는 미국 음식을 가장 좋아하지만 맛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 조미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김치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냉장고의 필수품 중에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도 냉장고에 필수적으로 이 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키시 씨는 김치의 매운맛과 젓갈의 비린내가 타인종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또 심할 때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지만 김치를 다양하게 응용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키시는 한국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미국인 가정에 입양돼서 한국에서 자란 경험이 없고요. 또 한식 경험도 사실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틴 키시는 미 주류 사회에서 한국산 김치의 인기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김치가 미국인들의 식단에도 어렵지 않게 섞일 수 있는 레시피를 공유하고 싶어서 파트너십에 흔쾌히 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틴 키시는 김치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김치를 주 재료로 사용하기보다는 햄버거와 또 핫도그 같이 익숙한 그런 요리에 토핑 정도로 추가하는 것을 처음에는 권장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김치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김치를 그 산성 성분의 재료로 생각해서 레시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햄버거의 피클처럼 약간 좀 다소 생큼한 그런 맛을 내는 재료를 김치로 대체하는 것이 새로운 김치 요리 레시피를 찾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미국인들 상대로는 그렇게 말하면서요. 또 이 오믈렛에 매운 핫소스 대신 약간의 김치를 넣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힌트가 좀 떠오르시죠? 우리 한인분들도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밥하고 김치 먹는 것도 맛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리스틴 키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요리 재료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치, 단순한 밥 반찬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틴 키시 씨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